2026년 4월 미국 플로리다 템파레이먼드 스타디움 한복판 BTS의 공연장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제히 따라 부르며 한국어로 떼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배운 적도 한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의 한이 서려 있는 아리랑을 9만 명이 한 목소리로 떼창을 하고 있는 걸까요? 딸들과 함께 온 아빠들까지 오열한 아리랑. 지금부터 미국의 중년 남성들까지 울려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플로리다 템파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죠. 올해 50살입니다. ESPN에서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일한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슈퍼볼 현장을 16번 취재했고 NBA 파이널 결승전을 12번 직관했습니다.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가을이면 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대형 이벤트라면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봤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 하나로 25년을 버텨온 남자입니다. 그런 제가 K-팝 공연에 가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무실에서 편집장 랜디 호프만이 저를 부른 건 공연 3주 전이었습니다. 랜디는 제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죠. 제임스, BTS 템파 공연 다녀와서 칼럼 써봐. 요즘 미국에서 난리잖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BTS? 그 한국 보이밴드 말하는 거야? 9만석이 3분 만에 매진됐어.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 만석이야. 슈퍼볼 회장이랑 같은 규모라고.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슈퍼볼 회장과 같은 규모라고요? 미식축구도 아니고 한국 가수 공연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팝콘이나 먹으면서 2시간 버티면 되겠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취재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미 K-팝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였죠. 딸 KT가 아미가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에서 가끔 한국 노래를 트는 정도였어요. 그랬던 게 어느 순간부터 방벽에 한국어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KT 방문을 지나칠 때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방문 앞에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서곤 했습니다. 저게 다 뭔 소리야. 그런데 KT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린다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린다가 BTS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다 된 제 아내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느새 저만 빼고 온 가족이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혼자 바깥에 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25년간 트렌드를 읽는 게 직업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조차 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랜디의 취재 지시가 결국 핑계가 됐습니다. KT와 린다에게 말을 꺼냈더니 두 사람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KT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제 양손을 꽉 잡았어요. 린다는 주방에서 뛰어나왔죠.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냥 공연 한번 같이 가자는 말을 한 것뿐인데 두 사람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언가가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문 앞에 서지 않았는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 저는 노트와 펜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취재 나가는 기자의 손길이었죠. 2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슈퍼볼 현장에서도 NBA 파이널 현장에서도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분석하러 가는 거야. 느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템파 고속도로로 접어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대에 막히지 않는 구간인데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KT가 창문을 내리더니 소리를 질렀죠. 아빠, 저거 봐요. 저 멀리 템파의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라색이었어요. 건물 위로, 가로등 사이로 템파의 밤하늘 전체를 보라색 빛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록 페스티벌도 아니고.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죠. 그 느낌이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취재 현장의 긴장감이라고 넘겨버렸습니다. 25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슈퍼볼 때도 여기 와봤습니다. NFL 경기장으로 16번 이 앞을 지나쳤죠. 그런데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흥분이 아니었어요. 기대감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주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들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잔뜩 차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그 에너지가 피부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린다와 케이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 속 노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발을 딛는 순간 2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NFL 경기장 주차장이라면 어떤 풍경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열기, 맥주캔이 뒹굴고 핫도그 포장지가 바람에 날리는 그 풍경.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면 이 주차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응원가를 목청껏 외치는 사람들, 경적 소리, 어디선가 터지는 폭죽. 저는 그 혼돈 속을 25년간 노트를 들고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차장이 조용했습니다. 9만 명이 모이는 공연을 앞두고 이 거대한 공간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공기가 들떠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온 사람들의 에너지랄까요? 그 에너지가 주차장 전체에 조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어도 아니었고 프랑스어도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서 처음 듣는 언어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였죠. 제 바로 옆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 2명이 한국어로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국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주차 구역 모퉁이를 돌아서니 한국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문구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왔다는 문구도 보였고 대구라는 글자도 보였죠. 저는 걸음을 늦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템파야, 서울이야. 케이티가 제 옆에서 씩 웃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거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팬들, 템파까지 날아옴. 서울, 부산, 대구 등 각지에서 참가. 취재 기자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보이면 일단 적고 나중에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저는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팬들이 모여있는 구역이었어요. 저는 그 바닥을 내려다보며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비볐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맥주캔 하나 없었고 과자 봉지 하나 없었습니다. 음료 컵도 핫도그 포장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NFL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이 주차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쓰레기가 넘칩니다. 수만 명이 먹고 마시고 던지는 게 당연한 공간이거든요. 저는 25년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그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구역은 달랐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야 끝자락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한 여성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팬이었어요. 보라색 응원봉을 가방에 넣으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이컵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도 없었고 그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몸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이 허리를 굽히고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죠.
저는 그 자리에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25년간 슈퍼볼 현장을 16번 다녔습니다. NBA 파이널 결승전을 12번 취재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리는 대형 이벤트 현장을 수도 없이 누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쓰레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주워 가방에 넣는 사람을요. 저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펜이 멈춰 있었던 거죠. 린다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왜 멈춰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사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저런다는 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저런다는 게, 입장 대기줄로 향했습니다. 줄은 이미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수천 명이 경기장 외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슈퍼볼 대기줄이라면 이 정도 길이에 반드시 구성이 터져 나옵니다. 새치기 시비가 붙고 어디선가 노하우가 오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드물지 않죠. 저는 그게 대형 공연 대기줄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도 없었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여성이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어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요. 3분이 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이미 서로의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다른 한 명이 끼어들며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했고 5분도 안 돼서 세 사람이 오랜 친구처럼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어요. 탐색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그 행위가 이 사람들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슈퍼볼 대기줄에서 옆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있었던가. 취재가 목적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KT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한국 분들은 원래 저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저런다고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일상이라고요? 줄을 서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자기 것도 아닌 쓰레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줍고 새치기 한 번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글로 옮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간 숫자와 기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온 사람인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들은 어떤 숫자로도 표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줄 속에 서서 템파의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보라색 응원봉들이 줄 사이사이에서 빛나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하고 천천히요. 입장 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줄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노트를 손에 들고 주변을 훑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의 눈으로 보면 이 대기줄 자체가 이미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고 그런데도 아무런 마찰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손에 든 펜을 움직이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건지 그 단어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장 게이트 바로 앞이었어요. 저보다 10발짝쯤 앞에서 미국인 노부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는데 두 분 다 표정이 난감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입장권을 찾고 있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그 옆에서 게이트 직원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직원은 표정 변화 없이 다음 분이라는 손짓만 반복했습니다. 노부부 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서야 하나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어들면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주변의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두가 그냥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3초쯤 됐을까요? 줄 중간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보라색 후드티에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노부부를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뗐습니다. 줄에서 벗어나서 노부부 옆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할아버지 쪽으로 돌리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죠. 잠시 후 번역된 영어 문장이 화면에 떴고 할아버지가 그걸 읽었습니다.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이 다시 뭔가를 입력하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그 여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이 할아버지의 폰을 받아서 입장 화면을 열어주었죠. 직원에게 건네며 뭔가를 설명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입 모양이 보였죠. 그 한국인 여성은 고개를 숙이는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를 번쩍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줄로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로, 조용히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0발짝 거리에서요. 노트는 손에 들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여성이 줄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5년간 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카메라가 있어야 하거나 마이크가 있어야 하거나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거나 거창한 이유가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그래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요. 카메라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모르는 외국 노인 옆에 섰습니다. 번역기를 켜고 화면을 돌리고 입장권을 찾아주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올렸습니다. 연출이 없었어요. 각본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죠. 저는 노트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줄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으로 KT와 린다가 걷고 있었고 앞뒤로 한국인 팬들과 미국인 팬들이 뒤섞여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걷다가 저는 또 한 번 발걸음이 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줄 가운데쯤에 서 있던 한국인 팬 한 명이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응원봉이었어요. 여분으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던 미국인 여성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표정이 너무 해맑았어요. 여분 있어요. 가져가요. 하는 뜻이었겠죠. 미국인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팬이 그냥 웃으면서 응원봉을 건넸습니다. 포토카드도 하나 꺼내서 같이 내밀었어요. 받는 쪽이 오히려 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결국 두 손으로 받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주는 쪽은 그냥 씩 웃고 앞을 향했습니다. 마치 이웃집에 반찬 갖다 주는 것처럼요. 대가를 바라는 눈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를 베풀었다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과한 사람들이라고요. 말도 과하고 친절도 과하고 에너지도 과하고 스스럼 없음도 과한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국 중년 남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가깝고 너무 빠르고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건을 주고 처음 보는 사람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는 게 제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 좀 과하다. 그게 제 솔직한 첫 번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낯설었어요. 저는 그 감각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랜디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연 시작도 안 했는데 칼럼 3편 쓸 거리가 나왔어. 1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요. 저도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입장 직전이었습니다. 게이트까지 5발짝쯤 남은 상황에서 KT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빠, 저기 봐요. KT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줄 바로 옆에 서 있는 2명의 한국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였고 한 명은 긴 생머리에 보라색 귀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BTS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수연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지만요. 두 사람이 KT를 보고 있었습니다. KT가 입고 있던 BTS 티셔츠를 본 모양이었어요. 먼저 말을 건 건 생머리 쪽이었습니다. 혹시 어제부터 왔어요? KT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왔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 사흘 전에 왔어요. 템파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그 뒤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저는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KT의 서툰 한국어와 지아의 서툰 영어가 뒤섞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5분도 안 돼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연이 KT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고 KT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템파까지 날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로 14시간이 넘는 거리를 날아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낯선 미국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5분 만에 어깨를 감싸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닌 것처럼요. 국경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린다를 봤습니다. 린다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KT와 지아와 수연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템파의 저녁 공기가 세 사람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보라색 빛이 입장 게이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바깥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이 사실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공연장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볼 취재 때도 NFL 정규 시즌 취재 때도 이 안에 서봤습니다. 9만 석짜리 경기장이 어떤 규모인지 그 공간이 사람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시끄럽고 뜨겁고 그런 곳. 그런데 달랐습니다. 9만 개의 좌석이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이 사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 자체는 슈퍼볼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슈퍼볼의 9만 명은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된 압력솥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날의 9만 명은 달랐어요.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들끓지 않고 조용하고 깊게 무언가를 향해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가득 찬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KT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린다는 제 다른 쪽 옆에서 입술을 꼭 다문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9만 석의 경기장이 단 1초 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9만 명을 집어삼킨 그 찰나. 제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무거웠습니다. 묵직하게 어깨를 누르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보라색 빛이 터졌습니다. 9만 개가 동시에였습니다. 단 한 개의 빛도 먼저 켜지지 않았어요. 단 한 개도 늦게 켜지지 않았습니다. 9만 개의 응원봉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보라색으로 빛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라색 빛 9만 개가 일제히 점등되는 그 순간 저는 숨이 딱 멎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제 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벌린 채 그 빛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슈퍼볼 개막식을 봤습니다.
올림픽 개회식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공연 연출을 취재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명 감독들이 만들어 낸 무대를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빛은 그 어떤 조명 감독도 만들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기계가 만든 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빛이었으니까요. 9만 명의 사람이 손에 하나씩 들고 켜 올린 빛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직업적 분석을 잊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인지, 스폰서가 어딘지, 무대 동선이 어떤지, 그런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51년 인생에서 이런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첫 번째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공연장 전체가 터져 나오는 함성에 뒤흔들렸습니다. 9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지는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었어요. 공기가 흔들렸고 바닥이 울렸고 제 가슴팍이 그 진동을 직접 맞았습니다. 슈퍼볼 터치다운 순간의 함성과는 결이 달랐어요. 슈퍼볼의 함성은 폭발입니다. 그런데 이건 파도였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다시 밀려오는 파도요. 저는 습관적으로 분석 모드를 켰습니다. 무대 구조를 눈으로 훑었어요. 360도 개방형 중앙 무대였습니다. 정면이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퍼포머와 눈이 맞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관객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설계 의도 명확. 조명 타이밍을 봤습니다. 큐 사인과 실행 사이의 간격이 0.5초 이내. 국내 공연 평균의 절반. 카메라 앵글을 쫓았습니다. 총 16대. 이동형과 고정형 혼합 배치. 군중 반응 샷 비중 높음. 직업병이었습니다. 뭔가를 보면 분석하고 분석하면 숫자로 적어야 안심이 되는 25년의 습관이죠. 그런데 곡이 하나씩 지나갈수록 그 습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곡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9만 명이 동시에 뛰어오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발바닥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팍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저는 그 진동이 가슴에 닿는 순간 노트를 든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숫자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입장줄에서 친구가 된 지아가 KT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KT가 응원봉을 손에 들고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있었는데 공연장 조명과 연동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지아가 그걸 봤습니다. 자기 응원봉을 들어서 KT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표정이 너무 친절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돼. 자동이야. KT가 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응원봉이 무대 조명과 맞춰 색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KT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아가 손가락으로 무대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기서 이 곡 나오면 크게 소리 질러. 다 같이 해. KT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KT가 3년 동안 거실에서 혼자 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저는 서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날아온 낯선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응원봉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걸 느꼈어요. 미안함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지만요. 5번째 곡이 끝나고 짧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멤버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국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9만 명이 일제히 환호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언어를 모르는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목소리의 결 때문이었는지 9만 명이 반응하는 그 에너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소리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만 들었어요. 9만 명의 함성,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음악,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제 옆에서 KT가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노트가 좌석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손에서 놓쳤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7명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9만 명을 하나로 꿰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다른 9만 명을요. 저는 그 순간 같은 언어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들의 따뜻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입장줄에서 노부부에게 먼저 다가갔던 그 여성도, 처음 보는 미국인에게 응원봉을 건넸던 그 팬도, 지금 KT 옆에서 응원봉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지아도 모두 같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연이 더 깊어지는 순간, 저는 그 답을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공연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히트곡들이 연속으로 쏟아졌습니다. 곡이 바뀔 때마다 9만 명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음 곡의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다시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바닥의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가슴팍은 이미 그 진동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진동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채였습니다. 줍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긴 하다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규모도 대단하고 연출도 대단하고 팬들의 에너지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함이 제 마음 기슭 깊은 곳까지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직업적 거리감이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전히 관찰자였습니다. 무대 위에 무언가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 에너지의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7번째 곡이 끝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사이였습니다. 무대 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보라색과 흰색이 뒤섞이던 무대 위가 갑자기 깊고 어두운 색으로 가라앉았어요. 무대 스크린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산과 들판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스크린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굳고 여인 얼굴들이었는데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전자음이 아니었습니다. 팝 멜로디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곡과도 결이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현악기 소리인데 서양 현악기가 아니었고 멜로디인데 제가 아는 어떤 음계와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곡인지 알 수 없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의 정체를 찾으려고 머릿속을 뒤지고 있을 때 KT가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빠, 아리랑이야. 아리랑.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요라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전통 노래라는 것도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유명한 민요구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그 선율이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이 나라의 역사를 배운 적이 없었고 이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율이 공기를 타고 흘러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깊은 곳을요. 무대 위에서 댄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형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안무겠지 했는데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동작이었거든요. 나중에 KT에게 물어서 알게 됐지만 그건 강강술래였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전통 무용이었어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그 전통 무용이 지금 미국 플로리다 한복판의 무대 위에서 현대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댄서들이 대형을 바꾸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문양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끄리는 그 문양을 공중에서 잡아 9만 명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올려다보다가 숨이 살짝 멎는 걸 느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댄서들이 몸으로 만들어낸 대형이 위에서 보면 태극기 문양이었어요. 미국 플로리다의 9만 석짜리 경기장. 한복판에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 낸 한국의 국기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감정을 만드는 건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수연도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지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팬이 따라 불렀고 또 그 옆 사람이 따라 불렀습니다. 소리가 번져나갔어요. 파도처럼요. 제 구역에서 시작된 그 목소리가 옆 구역으로, 그 옆 구역으로 경기장 전체로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팬들이 먼저였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한국인 팬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가사였습니다. 아리랑의 가사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는 소리가 템파의 밤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안에 담아두었던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미국인 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뭉개지는 소리도 있었고 박자가 살짝 어긋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아, 아리랑.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었지만 그 뭉개진 소리들이 모이고 모이더니 어느 순간 경기장 전체가 그 선율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미국 플로리다 한복판에 앉아서 한국의 민요를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9만 명이요. 린다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눈을 감은 채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KT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부르려고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9만 명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저를 감싸고 있었고 아리랑의 선율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미국 사람인 제가, 아리랑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지 그 순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검색을 하다가 읽게 된 글에서였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 한국인들의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문화를 지우려 했을 때도 끝까지 불려왔던 노래였습니다. 총칼로도 지우지 못했던 노래였어요. 한국인들에게 아리랑은 그냥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를 지워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건네던 말이었어요. 그 노래가 2026년 템파에서 9만 명의 미국인 입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불렀던 노래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청껏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날 밤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던 그 전율의 정체를 이해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저는 여전히 목이 막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KT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KT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린다가 제 다른 쪽 팔에 기댔습니다. 9만 명의 목소리가 템파의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분석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5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적으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방파제가 아리랑 한국에 천천히 소리도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의 여운이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9만 개의 응원봉이 하나씩 빛을 잃어가는 그 순간 경기장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라면 을에 쏟아져야 할 소란스러움이 없었어요. 9만 명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가슴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로요. KT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이 아직 빨간 채였어요. 린다도 일어나면서 눈 주변을 손등으로 살짝 닦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슈퍼볼 16번을 취재하면서도 공연이 끝나고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퇴장이 시작됐습니다. 9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슈퍼볼이 끝나면 이 통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요. 고성이 오가고 밀치는 사람이 생기고 술기운이 오른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고 어딘가에서 반드시 경보가 울립니다. 퇴장 자체가 또 하나의 전쟁이죠. 저는 그 전쟁에 25년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로로 나서는 순간 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앞 사람이 느리면 기다렸고 옆 사람이 비틀거리면 잡아줬습니다. 특히 한국인 팬들이 모여있던 구역의 통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눈을 한번 비볐어요. 한국인 팬들이 자기 좌석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9만 명이 나가려고 움직이는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인 팬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 앞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챙겼고 좌석 등받이에 걸쳐 두었던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옆 사람이 따라했고 그 옆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죠. 경기장 직원 한 명이 통로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표정을 봤어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요. 저는 그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통로를 빠져나가는데 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번엔 소리 때문이었어요. 한국인 팬 여러 명이 통로를 나서면서 옆에 있던 미국인 팬들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굿즈였어요. 포토카드와 작은 스티커들이었습니다. 공연 내내 사용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처음 보는 미국인 팬들에게 웃으면서 내밀고 있었습니다. 받는 쪽이 오히려 더 당황했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이 사양하려고 손을 저었는데 건네는 한국인 팬이 그냥 웃으면서 여성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색해진 미국인 여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결국 두 손으로 받으며 연거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팬은 손을 흔들며 그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베풀었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공연 전에 깨끗했던 그 주차장이었어요. 9만 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슈퍼볼이 끝난 뒤라면 지금쯤 이 주차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맥주캔과 음식 포장지와 응원 도구들이 뒤섞여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요. 저는 25년간 그 모습을 당연하게 봐왔습니다. 지금 제 발 아래 주차장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한국인 팬들이 빠져나간 구역이 특히 그랬어요. 9만 명이 다녀간 공연장 주차장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바닥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KT를 봤습니다. 한국 분들은 원래 저래요. 아까 입장줄에서 KT가 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들렸습니다. 원래 저런다고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요. 공연이 끝나고 지쳐서 나오는 상황에서도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일상이라고요. 지아가 KT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연이 스마트폰을 들고 근처 식당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서툰 영어로 KT에게 뭔가를 설명하더니 저와 린다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밥 드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저는 린다를 봤습니다. 린다가 눈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KT는 이미 수연 옆에 붙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경기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템파 다운타운의 작은 멕시칸 식당이었어요. 5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리아와 수연, KT, 린다, 그리고 저. 메뉴판을 펼치기도 전에 지아가 오늘 공연 이야기를 꺼냈고 수연이 맞장구를 쳤고
KT가 아리랑 떼창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아가 KT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했어요. 10분도 안 됐는데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였습니다. 서툰 영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였고 스마트폰 번역기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은 표정으로 채워졌고 표정이 부족하면 손짓으로 채워졌습니다.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님,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지아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수연도 함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삼겹살은 무조건이에요. 치맥이요. 치킨이랑 맥주인데 한국 가시면 꼭 드셔야 해요. 아니 그것보다 한강라면이 먼저 아닌가? 맞아.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진짜 특별해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추천이 맞다고 실랑이를 시작하더니 KT까지 끼어들어서 셋이서 동시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중년 남자에게 자기 나라 음식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추천하는 사람들이라니요. 강요가 없었습니다. 의무감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은 그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죠. 수연이 잠시 진지해지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한국에는 언제 오세요? 서울 오시면 제가 맛집 안내해 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 자기 도시에 놀러 오면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것. 저는 2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심으로 다음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수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BTS 공연 보시면 진짜 달라요. 템파도 대단했지만 한국에서 보면 또 달라요. 꼭 오세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을 51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옆 나라도 아니고 비행기로 14시간이나 걸리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맛집 안내해 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요. 그 목소리가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 5명이 섰습니다. 지아와 수연이 KT를 꼭 안았습니다. 린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서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건 제 평생의 습관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린다가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KT는 앞서 걸으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템파에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자기 것도 아닌 쓰레기를 줍던 여성, 길을 잃은 노부부에게 번역기를 켜고 달려가던 사람, 처음 보는 미국인에게 응원봉을 건네던 사람,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 중년 남자에게 삼겹살과 치맥을 추천하고 서울에서 만나자고 진심으로 약속하던 두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카메라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됐어요. 무대가 없어도, 조명이 없어도, 아무런 장치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입장줄에서도, 공연장 통로에서도, 템파의 작은 멕시칸 식당에서도요. 카메라 앞과 카메라 없는 곳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광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 별별 장치를 설계해 왔어요. 감동적인 음악을 깔고, 조명을 조절하고, 카피 한 줄을 수십 번 고쳐 쓰고, 그렇게 해야 겨우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세상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장치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25년 경력의 ESPN 칼럼니스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숫자로도, 어떤 분석으로도, 어떤 단어로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처음부터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KT가 뒷자리에서 이어폰을 꽂으며 오늘 공연 영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엔진을 켰습니다. 템파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칼럼을 어떻게 써야 하나. 랜디는 K-팝 공연 칼럼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건 K-팝이 아니었어요. 무대가 아니었고, 연출이 아니었고,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따뜻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20분 동안 내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KT와 린다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대 모서리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으로 템파의 밤거리가 조용했어요. 이따금 차 한 대가 지나갈 뿐 도시는 이미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 글자를 쳤습니다. 코리아. 5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스스로 검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화면에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첫 기사 제목부터 눈이 멈췄어요. 2026년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76만 명, 역대 최고. 3개월 만에 476만 명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웬만한 도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단석 달 만에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모두 같았어요. 앨범 판매량도 검색했습니다. 일본에서만 발매 11일 만에 75만 장,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이었어요. 아직도 실물 음반 시장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한국 아티스트 앨범이 11일 만에 75만 장이라니. 이건 특정 팬층만의 구매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중 전체가 반응했다는 의미였어요. 스포츠 기자로 살아온 저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왔습니다. BTS 경제 효과를 검색했습니다. 공연 한 번에 편의점 매출 1069% 폭증, 카드 사용 건수 807% 폭증. 1069%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 매출 100달러짜리 편의점이 갑자기 1000달러를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대기업 매장이 아니었어요. 골목 안 작은 편의점이, 오래된 카페가, 낡은 식당이 그 혜택을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25년간 그 반대의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대기업이 광고에 돈을 쏟아부으면 작은 가게는 구경만 하는 세상에서요. 그런데 BTS 하나가 대기업보다 더 강력하게 골목 경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업계도 흔들렸습니다. BTS 투어 발표 후 단 48시간 만에 한국행 항공편 검색이 2375% 폭증했어요. 항공사들이 BTS 공연 일정에 맞춰 노선을 새로 짜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여름 성수기라서 비행기를 더 띄웠다면 이제는 BTS 티켓 예매가 시작됐으니까 비행기를 더 띄운다는 거였어요. 아이돌 하나가 항공사의 노선 지도를 바꾸고 있다니. 저는 25년간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로 브랜드 호감도를 1% 올리면 대성공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광고 없이 문화 하나로 항공사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크로를 내리다가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문화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 64.4%.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어요. 25년간 저는 수천만 달러를 써서 기업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호감도 1% 올리면 대성공이었죠. 한국은 광고 없이 문화 하나로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역대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64.4%는 통계가 아니었어요. 오늘 아무 장치 없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숫자였습니다. 답은 음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KT와 린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제오, 코리아. 한강 야경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수연이 말했던 한강 라면이 생각났습니다. 지아가 말했던 치맥이 떠올랐어요. 서울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진짜 진심으로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어요. 탐파 투 세오. 비행시간 17시간.
예약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왠지 모를 가슴 떨림이 왔어요. 51년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템파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KT와 린다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랜디가 기다리고 있는 칼럼을 써야 했거든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첫 문장을 3번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썼습니다. BTS 콘서트는 잘 기획된 상업적 공연이다. 지웠어요. 두 번째는 K-팝 현상은 분명 마케팅의 승리다. 그것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쓴 문장을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젯밤 템파에서 광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문장이 맞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랜디에게 전송했어요. 답장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이거 ESPN 역대 최다 조회수 칼럼 되겠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서 봐. 그때 KT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어요. 눈이 아직 부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거겠죠. KT가 제 옆에 앉더니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아빠 칼럼 다 썼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T가 화면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다시 촉촉해졌어요. 아빠가 이걸 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T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3년 동안 뭘 알고 있었는지 이제 나도 알 것 같다. KT가 아무 말 없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그 무게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템파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KT가 기댄 채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예약한 항공권 확인 메일을 열었어요. 템파 투 세울 6월 출발. 화면을 KT에게 보여줬습니다. KT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이거 진짜야요? 그 순간 린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KT가 달려가서 린다 손을 잡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린다가 화면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힌 채로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작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51년 걸려서 겨우 발걸음을 뗀 곳에 이미 와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만나요.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라던 지아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저는 이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 검색 기록을 점령한 지하로 만에 제 비행기 예약 목록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창밖에 템파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템파에서 9만 명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총칼로도 지우지 못했던 노래를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청껏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한 명의 미국인이 5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 시절 묵묵히 이 나라를 지켜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